저는 평생에 걸쳐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제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어 준 적이 없고 제가 사들인 옷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낡은 옷만 입었으며 세상 모든 딸들이 듣고 잘한다는 우리 딸 예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무뚝뚝하고 지독한 구두쇠. 제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에 상주 노릇을 하고 조문객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와 인색함에서 벗어났다는 후련함마저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먼지 쌓인 낡고 해진 구두 상자 하나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말이지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제게 늘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총합이었습니다. 그 단어 주위에는 온기 대신 한기, 칭찬 대신 무관심, 풍요 대신 결핍의 기억만이 켜켜이 쌓여 단단한 벽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달아빠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작은 인쇄소에서 기계공으로 일하셨던 아버지는 온몸에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를 짙게 묻히고 해 찔렸게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임무는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 스위치를 확인하고 쓸데없이 켜진 불이라도 있으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라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불호령이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아도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린 채 밥을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레 내밀어도 아버지는 그것을 건성으로 한번 쳐다보시고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나.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열심히 혀. 라고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아 연극을 하던 날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모두 꽃다발을 들고 와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그날도 아버지는 일당을 벌기 위해 공사 현장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깟 일당 몇 푼이 딸의 첫 주인공 무대보다 더 중요했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지독한 인색함이었습니다. 제가 7살이던 해 동네 아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눈을 깜빡이고 노래를 부르는 예쁜 공주 인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쇼윈도에 붙어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울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애 기죽게 이게 뭐예요? 저거 하나 사준다고 집안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며 거들었죠. 아버지는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날 저녁 제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맵고 아픈 회초리 자국보다 더 아팠던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남들 가진 거 다 가지려고 하면 도둑놈밖에 더 돼?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저 남몰래 삭히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여중생 시절 처음으로 떠나는 수학여행 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에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상표가 붙은 새 옷과 새 신발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등산복과 몇 번이나 꿰맨 낡은 운동화를 가방에 챙겨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딸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사줘요. 가뜩이나 내성적인 애인데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이 없으셨고 이윽고 들려온 것은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신발이 없나 옷이 없나? 멀쩡한 거 두고 왜 낭비를 해? 라는 냉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인색함은 우리 가족의 모든 일상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저녁 9시 연속극이 끝나면 무조건 꺼야 했고, 목욕물은 온 가족이 받아서 차례대로 써야 했으며, 한겨울에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보일러 온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은 오직 절약과 낭비 금지라는 두 개의 법으로만 이루어진 감옥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규칙 속에서 제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과 소녀다운 자존심은 번번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잘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전쟁통에 고생해서 몸에 밴 습관이라며 감쌌지만 저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약은 생존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숨통을 갉아먹는 고집스러운 악습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외식을 했지만 제게 아버지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불편한 동거인 혹은 나의 모든 욕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부터 가슴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저런 궁상과 결핍의 기억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가 제 청소년기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의 벽은 제가 어른이 된 후에도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공부에 좋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사들인 고운 빛깔의 스카프를 아버지는 그날도 제 앞에서 매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두시며 돈 아깝게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내 쓸 때나 쓰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정말로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의무적으로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전부였을 뿐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정년퇴직한 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공공근로 청소부로 쉴 새 없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니 그만 쉬시라고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몸을 놀려야 녹슬지 않는 법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었고 밑창이 다 다른 구두를 신고 일을 나섰으니까요.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늦가을 새벽 경비초소로 출근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왼쪽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길고 지루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매일같이 퇴원을 고집했고 의사가 권하는 값비싼 특진이나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대신 어머니와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맛없는 병원 밥을 투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간병하며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인색하게 살았으면 노후라도 편안해야 할 텐데 모아둔 돈도 없이 늙고 병들어 자식에게 짐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몇 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거나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다 스르르 잠이 들 듯 떠나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아버지의 살만큼이나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길고 지루했던 숙제를 마침내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훔치셨고 저와 제 동생들은 덤덤하게 손님을 맞고 형식적인 절차들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골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후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인색함과 무뚝뚝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이 아버지를 잃은 딸의 솔직하고도 이기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지나고 주말을 맞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본가에 모였습니다. 정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손바닥만 한 작은 방에는 낡고 해진 옷 몇 벌과 손때 묻은 공구 몇 개, 가리고 달아빠진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저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낡고 오래된 집 한 채가 전부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흔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을 하나하나 개키며 옷장 구석에서 낡은 스웨터를 꺼내 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양반 평생 양복 한 벌 변변한 게 없었네. 내가 그렇게 칠순 잔치 때는 좋은 옷 한 벌에 입으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더니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땅속에 묻어두기라도 한 건가?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고 정리하던 중 장롱 맨 위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신던 것이 분명한, 지금은 아무도 신지 않는 투박한 디자인의 낡은 상자였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안이 비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버릴게요. 낡기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유독 저 상자만큼은 버리지 못하게 하더라. 몇 번을 버리려고 했는데도 성을 내면서 다시 저기다 올려놓곤 했어. 혹시 모르니 한번 열어나 보자. 저는 마지못해 상자를 마루로 가져왔습니다. 대체 이 낡아 빠진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기에 저는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가족 몰래 숨겨둔 땅 문서나 비자금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평생 구두쇠로 살았으니 꽤 많은 돈을 모아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기대와는 달리 돈다발 대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이럴 줄 알았지. 저는 그것들을 다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류 뭉치 맨 위에 놓인 붉은색 한자로 차용증서라고 쓰인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 차용증서라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의 30년도 더 된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고 바스러질 것 같은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제2금융기관의 이름과 함께 제 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액수의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 옆에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름이 서툰 도장과 함께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상자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을 허겁지겁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남긴 어마어마한 빚과 그 빚을 장남인 아버지가 모두 상속받게 되었다는 법원의 통지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낡은 노트들. 그것은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던 해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 첫 장에는 새 식구를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첫 딸이 태어났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가난의 굴레와 빚의 무게를 물려주지 않으리라. 선친께서 남기신 무거운 짐은 모두 내 등 위에서 끝내리라.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무런 빚도 없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리라. 반드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저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계부의 수입란에는 아버지의 쥐꼬리만 한 월급과 어머니가 틈틈이 삭바느질을 해서 번 몇 푼의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란. 거기에는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식비와 공과금,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달라고 졸랐던 공주 인형값,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아버지의 흔적,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무상환이라는 항목이 붉은 펜으로 무겁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자신의 월급의 태반을 빚을 갚는데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 간다고 새 신발을 사주지 않는다며 투덜대던 그 달의 가계부에는 딸 신발값 2만 원이라고 썼다가 두 줄로 긋고 그 옆에 채무 상환금 추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작은 글씨로 예쁜 내 딸 미안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학기의 가계부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몇 달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는 기록과 해진 구두를 새 것으로 사지 않고 굽을 갈아 신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내밀었던 첫 월급의 스카프, 그 스카프를 사던 달의 가계부에는 딸 월급, 고맙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 스카프 살 돈으로 빚을 더 갚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썼다가 지워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계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 뭉치 속에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로 가득한 법원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살아온 안락한 유년 시절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 다니고 미래를 꿈꾸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홀로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빛과 싸우는 외로운 전사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 모두가 빚더미에 오른 할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했을 때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그 모든 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할아버지가 남기신 이 낡은 집, 우리 가족이 발 뻗고 잘 유일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당장이라도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아버지를 압박했고 아버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자신의 평생을 바쳐 그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오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 라고 철없이 투정 부릴 때 아버지는 차마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딸에게 빚의 무게를 설명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는 그저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시달린 아버지에게 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사치였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 끄는 것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낡은 옷을 버리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저희에게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가장이 아니라 말없이 모든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선 방파제였던 것입니다. 가계부 뭉치 가장 아래 달고 다른 누런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우표도 주소도 없는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인지
세월의 흔적인지 모를 얼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위로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못난 아버지가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일 게다. 아마 너는 이 편지를 내가 죽은 후에나 읽게 되겠지. 내가 살아생전에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단다. 평생 너에게 나는 무심하고 인색한 아버지였을 테지. 예쁜 옷 한 벌, 인형 하나 사주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으니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버지는 그 모든 원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내 딸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내게 그 공주 인형을 사주지 못했던 것은 그 인형값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단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 집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내 학예회에 가지 못했던 것은 너의 첫 무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단다.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다음 달 이자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너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 굴었던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단다. 너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순간 이 모든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나는 평생 두 개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인쇄소의 기계공으로, 밤에는 보이지 않는 빛과 싸우는 외로운 전사로 살았다. 단 한순간도 그 짐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사주고 머리를 따아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부디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돈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빚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너의 자유로운 삶이었단다. 부디 행복해라. 그것이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의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싸워온 한 남자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던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홀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제 기억의 벽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인색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낡은 집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우리 가족의 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공주 인형을 사주지 않는다며 대성통곡하던 7살의 저.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울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지를. 낡은 운동화가 창피하다며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투덜대던 16의 저.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아버지는 새 신발 한 켤레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얼마나 자책했을지를. 특히 제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은 얼굴로 제 손을 꽉 잡고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제 결혼을 마땅치 않게 여기신다고, 제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고 조금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기쁨이나 축하의 말이 아니라 딸에게 변변한 혼수 하나,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미안함과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홀가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뒤섞여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버지가 꽉 잡았던 제 손의 악력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슬픔은 뒤늦게 찾아왔을 때 더욱 아프고 지독한 법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향한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참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 없는 봉부는 저의 후회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늦었는지를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구두 상자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저는 그 상자를 열어 아버지의 낡은 가계부와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제 귓가에 아버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쓸데없는 짓 말고 허리 펴고 똑바로 살아.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삶의 무게와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제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불러봅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드리지 못했던 그 이름. 아버지, 혹시 듣고 계십니까? 당신의 딸, 당신의 철없는 막내딸이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여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